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사전투표를 시작했죠. 내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사전투표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뭐 대략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굳어지는 삼자 구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고 시시각각 사전투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적인 투표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제외 국민 투표율도 80%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을 이제 갈아치운 상황인데 과연 이 투표율 열기가 내일까지도 이어질지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투표율이 나올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높은 투표율이 이번 대선 판세는 또 어떻게 영향으로 작용을 할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5시 네. 현재까지입니다. 17.51%고요. 이게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15.84%였는데 올라왔죠. 네. 2%포인트 정도 올라왔고요. 또 2024년 총선 작년에 14.08% 같은 시간대. 네. 그때보다도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일인데도 이렇다면 내일까지 이어지면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는 최초의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3년 전 대선에서 사전투표한 사람들이 36.93%였고요. 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은 77.1%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쩌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좀 더 많아질 투표보다 많을 수도 있는. 예, 그래서 네. 사전투표가 아니고 이름을 뭐 제1본 투표, 제2본 투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네. 이 권역별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 아까 5시 현재 보니까 전남, 전북, 광주 여기가 높고요. 낮은 데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 순서로 낮습니다. 이건 왜 이런지. 본래 이제 호남이 사전 투표율이 높기는 한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영남 지역 유권자들의 불신이 아직도 좀 해소가 다 안 된 것 아닌가. 물론 이제 내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전 투표 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내일까지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일종의 불신 이 문제도 좀 작용을 해서 권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권역별로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과 또 이제 필요성, 심판에 대한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게 아니냐. 네. 그거는요. 사실은 2017년이나 2022년 대선 때도 비슷하게 유지가 됐어요. 이 사전 투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불신은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를 했듯이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해소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네. 과정에 있어요. 네. 그런데도 역시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가 가장 낮고 영남권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거는 그런 여파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뭐 하는 거는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상당수들도 이번에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과거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이제 결국 야권에 유리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2012년 대선 때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결국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야권에 유리한 건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등식이 깨진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좀 내일이나 아니면 본투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서 누구한테 유리하다 지금은 이렇게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좀 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뭐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최종목 의원 말씀에 조금만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그러시죠. 해드릴게요. 이게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가 그다음에 이제 급속히 낮아집니다. 그러다 가장 낮은 투표율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네. 대선에 6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차피 지는가 보다 해서 대거 투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2년에 좀 전에 최 위원 말씀하신 대로 75.8%로 또 다시 급속히 치솟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77.2%. 네. 조금 더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오르는 추세죠. 2022년에는 77.1%.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계엄 이후에 이 권위 대선 네. 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내란 종식을 확실히 해야 된다. 투표를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또 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본투표까지 하고 나면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오히려 더 77.1%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19, 20대가 이제 77% 정도 나왔고 이번 21대 과연 이제 80%까지 육박할 수 있을지 또 넘을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서울의 신촌,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인천 계양,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경기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 사전 투표 장소가 일종의 좀 대선 후보들에게 메시지를 좀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사전 투표 장소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과 연관된 상징적인 장소 또는 그 어떤 본인이 중점적으로 공략할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선정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촌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가가 밀집돼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젊은 층. 그러니까 젊은 층한테 내가 이번 뭔가 메시지를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실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사전 투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 갔단 말이죠.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내가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다. 아마 이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상징적으로. 네. 그런 거고요.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동탄 모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동탄에서 선거에서 이겼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역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사전 투표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네,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 의원님도 네, 뭐 전적으로 저도 뭐 전적으로 같이 생각하고요. 네. 이게 오늘 사전 투표를 하면서 동시에 유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 후보가 다 자기 그 유세해야 되는 지역 동선 하고 이 상징성하고를 결합해서 사전 투표 장소를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이제 국회 사무실을 찾아서 단일화 논의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이 후보의 좋은 공약은 최대한 또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반전 없이 결국에 3자 구도로 완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뭐 17% 넘는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3자 구도 아니겠어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강, 1중, 1약 뭐 이런 구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세 사람이 지금 그 실질적으로 맞붙은 이런 대선 국면이다 하면 네. 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단일화는
그 이미 물 건너갔고 설령 물 건너가지 않고 앞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상당수가 투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의 반감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기서 단일화 무산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뭐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 지지하면 사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표를 몰아달라 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일종의 러브콜을 완전히 거두고 있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네. 성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3등 후보 득표율이 좀 빠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등 정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유권자들의 그 사표 방지 심리를 위해서 우린 이렇게 단일화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네.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이 단일화를 하겠다는 이런 진정성 같은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했던 이제 발언 논란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해당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거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사과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한 해명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발언 논란이 표심에 전체적인 이번 판세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 네. 그거는요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그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는 작년에 그게 그 약식 명령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벌금 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고 결국은 그 공소를 본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소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판결과 같이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처럼 이제 그 유권자한테 전달이 돼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건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말까지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맞아요. 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과연 TV 토론에서 그대로 그 표현들을 본인은 아무리 순화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과연 이 공중파 그다음에 그 어린 이제 뭐 소위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까지 보는 데에서 그 인용하는 게 적절했느냐. 네. 이제 이 논란에 휩싸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그 아무리 이게 사실관계가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득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약간은 자폭성 발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뭐 옛날에 나왔던 일이고 뭐 또는 한번 사과했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1차적인 피해는 아마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 제기 방식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적인 피해는 이재명 후보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 2차적으로 이준석, 이재명 후보 모두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셨는데 이게 발언이 어쨌든 시간, 장소, 경우가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전 깜짝 놀란 게 이거를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고 그래요.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네. 아니 이준석 후보도 지금 개혁신당 안에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말렸어야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텔레비전 생중계에 나와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물론 뭐 표 계산을 하면 뭐 이재명 후보도 좀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치를 이렇게까지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예?
전 그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을 했죠. 이준석 네. 후보가. 그게 이제 권영국 후보도 좀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서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조금만 더 순발력이 있었더라면 거기서 좀 화를 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당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써도 됩니까? 왜 이러세요? 취소하세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끝난 다음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성명을 내고 이렇게 본인도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표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악수를 둔 겁니다. 앞으로 네. 두고 보십시오. 현재 20, 30대 남성 유권자들 중에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뭐 맞는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 유권자 여성들 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말과 행동을 하든 저 사람 그때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서 아주 몰상식한 발언을 한 그 네. 젓가락 그 사람 아니야?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지금 어쩌면 그 굉장히 심각하게 말아먹은 측면이 있다. 이준석 후보 그 개인의 긴 정치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어제 그저의 그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이번 대선 결과에서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어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약속한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내용 등이 담긴 공약집을 이제 내놨었는데 양당 모두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늑장 발표했다.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공약집을 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부족했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권자들이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 뭐 김문수 후보, 뭐 또는 그 이준석 후보의 경우, 자 당선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특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네. 그 공약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제법 된다고 해요. 나중에 네.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오늘 투표입니다. 이 사전 투표가 지금 본 투표하고 합쳐서 거의 아마 절반 정도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판에 네. 어제서야 공약집을 내놨다는 거는 거의 뭐 공약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메시지처럼 들려요.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거는 후보 등록을 하고 난 직후에 공약을 내세워놓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자 이 공약은 어떻고 저 공약은 어떻고 그리고 언론사들도 각 후보별 공약을 비교하고 그 공약의 뭐 타당성 같은 걸 검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 공약집에 안 나왔으니까. 이 뭐 흔히 뭐 정책 대결 운운하는데 공약 자체가 거의 없이 그냥 그 유세장에 가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놓는 그 약속 외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약집 발간이 너무 늦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조금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하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대선 준비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4월 4일 이후부터 이제 사실상 대선 준비에 들어갔을 텐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공약에 대해서 대충 얼개를 가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대선 출마 이번에 사실상 처음 한 거 아닌가요? 본선에 처음 민주당이 한 더 거죠. 늦게 나왔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요. 네네. 뭐 많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약집을 늦게 내놨지만 여러 뭐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눠서 네네. 뉴스에 좀 이렇게 풀어먹을 수 있게 좀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보니까 그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또 대선 공약을 미리 준비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당론이었기 때문에. 네. 또 이준석 후보도
언제 대선 공약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좀 늦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사정들이 있다는 걸 좀만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공약집 좀 살펴보셨나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좀 짧게 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아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과 검찰에 관한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구체성 있게 보이진 않고 다만 저출산 대책 뭐 이런 네. 것들은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네. 성 의원님은요? 저는 그 개헌 관련한 공약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번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회에서 개헌을 좀 하도록 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 새 후보가 각각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저출산 개헌 부분이 이제 눈에 띄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들어볼까요? 네.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비상계엄한 다음에 6개월 만에 이제 하는 겁니다. 참 그 사이에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6개월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도대체 왜 했을까? 전 지금도 그 의문이 잘 풀리지가 않고요. 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믿고 중앙선관위에 뭐 군인들을 보낸다거나 뭐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려고 모인 의원들을 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이게 참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대통령 다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겨울옷 이제 막 입기 시작할 때 촉발됐던 그런 상황이 이제 뭐 반팔 입으면서 대선을 치르게 됐네요. 네. 자, 저는 이제 아까 사실은 뭐 공약집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공약을 보고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네. 이렇게 늦게 내놨다는 거는 저는 다분히 아까 뭐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공약이라는 거는 평소에 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정책이 있는 거지. 그거 이렇게 막 나가는 거지 뭐 공약 대선 나온다고 공약을 새롭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공약을 경시한 대선 후보들을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 공약을 경시한 대선 후보들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